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과연 운명이란 건 타고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 이야기 속에는 내가 선택한 결정들로 운명이 정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스토리들이 대부분인데요. 현재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있어서 힘이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유구한 세월 동안 관통해온 한결같은 고전 속의 주제는 선을 행함은 나 자신을 위함이라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베갯머리 친구 행복한 라디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최참봉의 운명. 저녁 해가 산마루에 걸리어 온 마을이 분홍으로 물들었다. 얼큰하게 취한 최참봉은 뒷짐을 지고 갈짓자로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 앞에 이르자 절름발이 거지 하나가 가느다란 목소리를 겨우 뽑아대며 동냥을 하고 있었다. 밥 좀 줍쇼. 먹을 것 좀 줍쇼. 에헤헤. 다른 집으로 가봐라. 다른 집으로 가. 등 뒤에서 최참봉이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치자 피골이 상접한 거지는 울상으로 최참봉을 올려다보며 나으리 이틀을 굶었습니다요.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라며 애걸했다. 다른 집으로 가라 하지 않았느냐? 최참봉의 목소리는 고함으로 변했다. 삐그덕 소슬 대문이 열리며 최참봉의 집사와 청지기 머슴들이 주인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우르르 몰려 나왔다. 나으리. 거지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최참봉이 절름발이 거지의 목발을 밟아서 부러뜨려 도랑으로 집어 던지고 동양 바가지를 박살냈다. 재수없겠으리. 당장 꺼지지 않으면 니놈의 성한 다리도 분질러 버리겠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노 스님이 최참봉을 가로막으며 절름발이 거지를 일으켜 세웠다. 거지를 부축한 노 스님이 손을 털고 있는 최참봉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재우는 넘쳐나는데 명운이 다 됐구려. 대문 안으로 들어가던 최참봉이 걸음을 멈추고 휙 돌아섰다. 뭐라고 했어? 5월 초나흘 쇠불에 받쳐서 죽을 운세요. 여봐라! 저 땡초에 주둥이를 지디겨라! 청지기와 머슴들이 노스님을 엎어놓고 얼굴을 밟았다. 피투성이가 된 노스님이
대문 앞에서 혼절하자 최참봉과 수아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대문은 쾅 닫혔다. 아직도 분이 덜 풀린 그는 씩씩거리며 술상을 차려오라고 고함을 찔렀다. 최참봉은 천석군 부자였지만 탐욕은 끝이 없어 보릿고개에 장리쌀을 놓아 가을이면 가난한 사람들의 농가밭을 빼앗았다. 또 소장농의 부인을 겁탈하고 고리채로 남의 집 딸을 가로챘다. 한마디로 마을 사람들의 피눈물로 그는 부를 쌓아갔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 4월 금음이 되자 노스님의 말이 꺼림칙하게 떠올랐다. 그 쇠뿔이라. 쇠뿔. 그는 집사를 불렀다. 최참봉의 엄명을 받은 집사는 온 동네 소를 가진 집을 돌아다니며 그날부터 소를 외양간에 가두어 소 고삐를 단단히 메고 외양간 문을 꼭꼭 잠그도록 일렀다. 어느 안전이라고 최참봉의 명을 거역할까? 머슴들은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외양간 문에 네모질까지 해댔다. 5월 초나흘 꽃 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대문을 굳게 잠그고 사랑방 문도 잠근 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최참봉은 땡초의 헛소리에 이 난리를 친 자신이 싱거워졌다. 헤헤, 그 황소가 천정에서 떨어질 건가? 사랑방 문을 열고 문지방에 팔을 걸치고 비스듬히 누워 귀를 후볐다. 그때 한 줄기 소슬바람이 휙 하고 불어왔다. 그 봄바람에 문이 탁 하고 닫히며 최참봉의 팔꿈치를 쳤다. 아, 귀이개가 깊이 박히며 귓속에서 선혈이 쏟아지고 꽥소리 한번 못 질러본 최참봉은 혀를 빼고 지옥길에 올랐다. 그 귀이개는 쇠뿔로 만든 것이었다. 우리 작게라도 서로 베풀며 살아요. 두 번째 이야기. 새 갈래길. 옛날 저 강원도 두매산골 어느 집에 삼형제가 살았다. 그런데 이 삼형제는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어도 성질이 다 달랐다. 마지는 마음이 너그러워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둘째는 힘이 세고 우락부락해서 남을 곧잘 때려 눕히고, 막내는 똑똑해서 글 공부를 잘 했다. 삼형제의 나이 10서너 살에서 67쯤 되었을 무렵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서로 의논해서 서울에 가서 살기로 하고 길을 떠났다. 가다가 세 갈래 길이 나오자 근처의 한 노인에게 서울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묻자 셋 다 서울 가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바른편 길로 가면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 있고, 가운데 길로 가면
힘센 장정들이 많이 있고 왼편 길로 가면 시체가 셋 있다고 알려주었다. 마지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 바른 편 길로 갔다. 가다가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병든 노인을 만나 아버지처럼 모시고 친자식도 못할 효자 노릇을 했다. 그렇게 한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노인이 마지에게 자신은 원래 만석군 부자이며 뒷감 밑에 동괴를 묻어두었고 인제 그 임자를 찾았으니 자신이 죽거든 꼭 파내어 가져가라 이른 후에 눈을 감았다. 노인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그 돈으로 서울 가서 큰 부자가 되었다.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갔다. 가다가 주막에서 산적들과 두목을 만나 평생 일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입으며 살 수 있다는 말에 산적이 되어서 도둑질 하면서 한 3년을 지냈다. 막내는 왼편 길로 갔다. 인가락은 없었고 무성한 숲만 자욱한 산속길로 들어섰는데 고개를 돌아서자 사람 죽은 시체가 둘이나 있었다. 막내가 시체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는데 고을 관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내에게 오라를 지우더니 시체와 함께 끌고 갔다. 원님 앞에 붙들려간 막내는 자칫 누명을 쓰게 될 판국이었다. 막내는 원님 앞에서 이 사건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해결했다. 그러자 원님은 마침 아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똑똑한 아이라면 양아들을 삼아도 되겠다 싶어 아들을 삼았다. 막내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3년 뒤에는 판관 벼슬을 얻어 서울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때 마지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마침 순찰을 돌던 술락꾼들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고는 그놈을 잡아갔다. 그래서 그 이튿날 재판을 하는데 대청 위에 판관이 앉고 그 아래 도둑이 꿇어앉고 옆에는 도둑 맞은 사람인 마지가 섰다. 그런데 도둑이 재판을 받다 말고 엉엉 우는 것이었다. 허허. 왜 그리 우느냐? 죄를 받고 죽을까봐 서러워서 우는 게냐? 그게 아니라 3년 만에 형님을 만나고 하우를 만나니 반갑고도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그 말 끝에 서로 쳐다보니 삼형제가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이다. 마지는 부자가 돼서 도둑질한 아우와 판관이 된 아우를 만나고 둘째는 도둑이 되어서 형의 집을 털다가 잡혀서 아우에게 재판받는 신세로 만나고 하하 막내는 판관이 되어서 큰 형을 위해 둘째 형을 재판하는 처지로 만난 것이다. 그 이후로 둘째는 세 사람이 되어 마음을 고쳐 먹었고 포도청의 포졸이 되어 도둑 잡으며 바르게 살았다. 그렇게 세 갈래 길로 갔던 삼형제는 다시 만나 오손도손 잘 살았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옛날 어느 고을에 재판을 참 잘하는 원님이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송사도 이 원님한테 걸리면 일도 아니었다. 한번 듣고 살피기만 하면 그냥 앞뒤 사정을 다 깨어버리고 속 시원하게 잘잘못을 가려준단 말이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아주 지혜로운 원님이라고 소문이 짜하게 났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장사꾼이 원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다. 사또, 제가 이 고을 뒷산 고개를 넘어오다가 도둑을 만났습니다. 장사해서 번 돈 300냥을 몽땅 전대에 넣어 허리에 두르고 오던 길이었는데 그 도둑을 만나 전대를 빼앗기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쳐 왔습니다. 아이 부디 제 돈을 되찾아 주십시오. 그래. 전대 말고 빼앗긴 것은 없느냐? 없습니다. 그 도둑은 모두 몇이더냐? 셋이었습니다. 알았으니 가서 기다려라. 원님은 곧 통인 사령 며칠 데리고 장사꾼이 돈을 빼앗겼다는 고개에 올라가 보았다. 그 고개는 높고 험해서 옛날부터 도둑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소문난 곳이었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하고 으스스했다. 고갯마루에 턱 올라보니까 거기에 사람 셋이 죽어 있는 게 아닌가. 사람 셋이 그냥 곱다시 죽어 있었다.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도둑인 모양이다. 둘레를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돈 300냥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고 도둑들이 그 장사꾼한테서 빼앗은 게 틀림없었다. 또 둘레를 살펴보니까 죽은 사람들 옆에 술병이 하나 뒹굴고 있었다. 술병에는 먹다 남은 술이 반쯤 들어 있었고 그걸 보고 원님을 따라온 통인 사령들이 난리가 났다. 도둑 셋은 죽었는데 전대는 멀쩡하고 술병이 뒹구는 걸 보니 술 먹다가 죽은 것 같은데 그 까닭은 깜깜하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다들 수군수군 웅성웅성 하다가 원님한테 몰려와서 물었다. 사또,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보다 전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급하니 어서 그걸 챙겨 고을로 돌아가자. 돌아와 장사꾼을 불러 물으니 자기 전대가 틀림없다고 하여 돌려주었다. 그러고 나서 원님이 가만 생각해보니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도둑 셋은 왜 죽었으며 전대는 왜 그대로인지 또 술병과 먹다 남은 술은 무엇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안개 속이다. 그런데 통인 사령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자꾸만 와서 물어보았다. 사또, 고갯마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어서 밝혀주십시오. 사실 원님도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렇다고 나도 모른다, 속이 터진다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대었다. 어허,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니 내일 아침에 알려주지. 예, 그럼 내일 아침에 꼭 알려주십시오. 그날 밤 원님은 밤새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았지만 헛일이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쏭달쏭해지더란 말이었다. 그러다 그만 날이 새었다. 날이 환하게 새서 아침이 됐는데 원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참 일이 나도 예사로 난 게 아니었다. 이제 곧 사람들이 몰려와 기대에 차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말이다. 안절부절 못하고 동원 마루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방 아들이 동원 마당에 놀러 나왔다. 나이라야 연함은 살 될까 말까한 아이인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원님에게 물었다. 사또 무슨 일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이나 해 주시지요. 라며 하도 부득부득 묻기에 말을 해 주었다. 그 고갯마루에 도둑셋이 죽어 있는데 그 옆에는 돈이 든 전대와 술이 반쯤 남은 술병이 있더라. 거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그런다.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하고는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하, 듣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기가 딱 맞아서 무릎을 칠만 했다. 과연 아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도둑 셋이 길 가는 장사꾼 전대를 빼앗은 다음 고갯마루에 둘러앉아 그걸 나누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 생각이 나서 그중 하나가 술을 사러 간 듯 합니다. 하나가 술을 사러 간 사이에 남은 둘이서 짜고 술 사러 간 동무가 돌아오는 대로 죽이기로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돈을 둘이서 나누려고요. 그런데 술 사러 간 도둑은 거꾸로 다른 둘을 없애고 자기 혼자 돈을 독차지하려고 술에 독을 타온 것 같습니다. 다 돈 욕심 때문이지요. 그래서 술을 사온 도둑은 다른 둘 손에 죽었고 남은 둘은 독이 든 술을 먹고 죽었겠지요. 돈이 든 전대가 그대로 있는 것도 술병에 술이 반쯤 남은 것도 다 그런 까닭입니다. 오호라, 그렇구나. 너의 통찰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들어보니 참 이치에 딱 들어맞아 한치도 빈틈이 없었다. 그래서 원님은 통인 사령들이 왔을 때 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쳤다. 덕분에 원님은 그 뒤로도 많은 사건들을 명쾌히 해결하며 고을을 잘 다스렸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그 여자 때문에. 어떤 마을 근처에 돌산이라고 불리는 산과 흑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마주보고 위치해 있었다. 원래 이 두 산은 수목이 울창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은 데다 무서운 산적들까지 들끓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흑산에 흑산장수라는 장수가 살았고 돌산에 돌산장수라는 장수가 산 뒤로부터는 그런 일들이 적게 되었다.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두 장수가 열성으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두 장수는 다 같이 호랍이었다. 그래서 적적한 두 장수는 남달리 사이가 좋아서 밤마다 서로 찾아보며 우정을 나누었다. 하이 여보게 흑산장수 저녁밥이나 지어 먹고 있는가? 그래, 자네 왔는가? 어서 오게나. 그래 오늘 낮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가? 아이고, 초군 한 명이 큰 호랑이를 만나 위경에 빠져 있는 걸 구해줬지. 그놈의 전박이 호랑이란 놈, 심심하면 나타나서 사람들을 겁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후끈후끈 방에 불을 뗐는데 함께 노골노골 살을 맞댈 색시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여. 아이고, 자네도 나하고 똑같은 신세이면서 뭐 남의 말 할 것 없잖아. 그 참, 하느님의 심사도 알 수 없는 일이지. 어떤 사내에게는 여자를 둘씩 셋씩 정해주고는 그 흔한 여자를 우리 같은 사내에겐 하나도 점지해주질 않으시니 말이야. 정말 두 친구끼리라도 서로들 간에 위로를 해주지 않는다면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들이었다. 착한 일 하는 사람에겐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있지만 날마다 행인들과 초군들을 지켜주고 있는 이 착한 두 사람에게는 하늘도 본체 만체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돌산장수가 흑산장수 친구의 집을 나서자 한낮같이 밝은 달빛이 그를 마중하고 있었다. 어이, 돌산장수 친구, 조심해 가게나. 그려 흑산장수 친구 내일 또 밤에 또 만나도록 편안히 자게나. 숲속길로 들어서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근처에서 캥캥 짐승들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날마다 당하는 일이라 그런 짐승 소리 따위엔 그런 소리를 들었던가 말았던가 하고 흘려버리는 그들 장수였다. 돌산 장수가 다시 달빛이 사이사이로 비치는 고개턱을 오르는 순간 어디서 다급해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여자의 음성이었다. 이 세상에 담도 큰 여자가 있지. 이 험한 산속, 이 깊은 밤에 도대체 뭘 하는 여자이기에 이런 곳에 있단 말인가? 숲을 벗어나가자 환한 달빛이 한 여자의 얼굴을 비춰주었다. 여자는 장수만큼이나 큰 키에 신령스런 느낌의 흰 옷을 입고 있었다. 달빛에 보여진 탓도 있었겠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용모에 돌산장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에헴 하고 기침을 하면서 돌산장수는 여자의 앞으로 걸어갔다. 뭘 하는 부인이기에 이런 곳에 와 있는 거요? 예. 야밤에 사람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백두산 신령님의 명을 받고 제 낭군될 사람을 찾아 이곳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백두산 신령님의 명을 받고 왔다는 말에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산장수는 또 물었다. 그럼 그 낭군될 사람이 이 산속에 있단 말인가요? 그렇게 듣고 왔더니만 첫 길이라서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군요. 아니, 이 산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신령님의 말씀에 흑산장수라고 했습니다. 돌산장수는 가슴이 뜨끔했다. 이 산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흑산장수와 돌산장수 두 사람밖에 없을 터인데 하필이면 왜 이 돌산장수를 제쳐놓고서 흑산장수를 찾는단 말인가. 돌산장수는 불에 화끈 지져진 것 같은 질투를 느꼈다. 그래서 순간 이 여자를 내가 가로채야겠구나 하고 결심했다. 똑같이 산을 지키고 있는 두 장수 중에서 왜 자기를 밀쳐놓고 흑산 장수에게 이 아름다운 여자를 지정해 줬는가 생각하니 그 백두산 신령까지도 미워서 가만 있을 수가 없는 심정이었다. 돌산 장수는 여인의 앞으로 한 발 다가서면서 반기는 채 했다. 내가 바로 흑산장수요. 어서 내 집으로 들어갑시다. 돌산 장수는 벌써 부부가 된 것 같은 흥분된 기분으로 여인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보시듯이 내 사는 형편이 이렇소만 부부 사이란 뜻만 맞으면 되는 게지. 꼭 논밭이 많고 노비를 많이 거느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소? 네, 걱정 마셔요. 제가 흑산 장군을 찾은 건 신령님이 배필로 정해 주셨기에 따른 것뿐이지. 처음부터 일신이 편하자고 온 건 아니니까요. 자기를 흑산 장군이라 부르는 말에 돌산 장수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그러나 한번 속인 이상 끝까지 흑산 장군 행세를 해야 했다. 고맙소.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하오. 우리 앞으로 의좋게 살아나가 봅시다. 그런데 매일 큰 몽둥이를 짚고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던 돌산 장수는 그 여인을 만난 뒤부턴 하루도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다. 첫째는 그 여인이 너무도 좋아서 한시라도 옆을 떠나기가 싫어서였다. 둘째는 자기가 밖에 나가면 그동안에 자기가 흑산장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탄로날까 그것이 겁나서였다. 때문에 한편에서 기이하게 생각한 것은 흑산에 있는 흑산장수였다. 이 사람이 요즘 통 보이질 않으니 무슨 일일까? 그동안에 병이 난 것인가? 아니면 먼 지방으로 혹시 출타를 한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흑산장수는 돌산장수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고 흑산장수는 쌀이 문 밖에서 그를 크게 불렀다. 여보게, 돌산장수 친구 계시나? 여인을 끌어안고 있던 돌산장수는 벼랑간 부르는 소리에 두 눈을 등잔만하게 크게 뜨고 놀랐다. 아니 여보, 밖에서 누가 찾아온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놀라세요? 누군지 내가 나가보고 오겠으니, 당신은 여기 가만히 있으시오. 흑산장수가 자기를 돌산장수라 불렀으니 여인이 그 눈치를 채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인은 돌산장수가 손님을 만나러 나간 새 문구멍으로 가만히 동정을 살펴봤다. 남편은 밖에 찾아온 손님을 만나서도 몹시 당황해하는 음성이었다. 이 사람아. 집에 있으면서 왜 그동안 발길을 끊었었나? 아니, 방에 누가 있는 모양 아닌가? 길 가던 사람이 잠시 쉬어가겠다기에 들어오게 했지.
어이, 섬돌에 놓여있는 신을 보니까, 그 여자인가 본데? 아니, 그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아니 참. 어이, 돌산장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했나? 그 흑산장수.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 사람아. 그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면, 귀신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흑산장수는 크게 웃었다. 문틈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여인은 그제야 돌산장수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아, 이런 일이, 엉큼한 사람. 여보, 손님이 당신을 보고 돌산장수라고 하고, 당신은 손님을 보고 흑산장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셈입니까? 뭐라고? 누가 그랬어? 더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날 밤 돌산장수가 잠이 든 틈을 타 여인은 흑산장수의 집을 찾아갔다. 돌산장수가 자칭 흑산장수라 하기에 제가 깜쪽같이 속았지 뭡니까? 여인으로부터 내력을 전해들은 흑산장수는 우정을 배신해버린 돌산장수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또 한편 여인을 잃은 돌산장수는 그 여인이 흑산장수 집에 가 있는 것을 알고는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돌산장수는 큰 바위를 들고 가 흑산장수의 집에다 내꽂았다. 내 아내를 도둑질해간 이 흑산장수 도둑놈아. 너야말로 내 아내 될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 가로챘으니 그냥 둘 수 없는 도둑놈이지. 이렇게 서로 욕설을 퍼붓던 두 사람은 끝내 싸움이 붙고 말았다. 아이고 세상에나. 석 달 열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산장수는 흑산장수에게 바위를 내던지고 흑산장수는 흑산에서 돌산장수에게 흑산의 흙을 내던졌다. 그러니 결국 나중에는 흑산의 흙이 돌산에 모여서 흑산이 되었고 돌산의 돌은 흑산 쪽에 모여서 돌산이 된 꼴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 싸움에서 흑산장수 부부가 돌산의 돌에 맞아 죽고 말자 벼랑간 허공에서 어떤 목소리가 이놈 돌산장수야. 우리를 다 죽여놓고 너 혼자서만 살아있을 줄 아느냐? 하면서 바위 한 개가 날아와 돌산장수도 그 바위에 맞아 죽고 말았다. 결국 이리하여 흑산의 위치와 돌산의 위치마저 바뀌었다고 한다. 재밌게들 듣고 계시죠? 자, 이번 5번째 이야기, 진해각시입니다. 이번 이야기 역시나 신뢰와 선택에 대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무척이나 가난한 한 남자가 있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만 했다. 마침 때는 섣달 금음날이었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새로 장만한 설빔을 입고 자랑하느라 신이 났다. 자기 아이들은 먹지도 못해 쫄쫄 굶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니 남자는 더욱 괴롭기만 했다. 설날이 다가와도 우리 아이들 새 옷은커녕 당장 아침 저녁 먹을 거리도 없구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우리 아이들 입히지도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남자가 시름에 잠겨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사이 해가 꼴딱 넘어갔다.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는 결국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슬픈 마음으로 깜깜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니 산 중턱쯤 이르렀는데 저쪽 아래에서 불빛이 올라오는 게 보였다. 남자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불빛이 남자 근처까지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금방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딜 갔지? 남자가 가만히 보니 등불을 든 사람은 예쁜 여자였다. 여자는 남자가 숨어 있는 곳을 쳐다보더니 여기 계셨냐며 얼른 나오라고 했다. 어이, 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쫓아와서 나오라 마라 하시는 겁니까? 난 이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쌀 한 톨 없는 집에서 밥 달라며 우는 자식들을 차마 볼 수가 없답니다. 난 이제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고 당신한테 볼 일이 없으니 가던 길이나 가십시오. 그러자 여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아니, 어떻게 죽겠다는 사람을 두고 그냥 간답니까? 일단 저를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살 방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 자꾸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아 끌었다. 남자는 몇 번 더 사양하다가 할 수 없이 여자를 따라 나섰다. 여자를 따라 한참 동안 산속을 걸어갔다. 이런 산 중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싶던 순간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다. 여자는 여기가 자기 집이니 함께 지내자면서 남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잠시 후 한상 가득 음식을 해서 내왔다. 남자는 너무 배가 고파 허겁지겁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던 중 부인과 자식들이 떠오르자 밥이 목구멍에 잘 넘어가지 않았다. 잠시 후 식사가 끝나고 상을 물리자 여자가 말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이요? 서방님은 이제 저와 함께 사시고 서방님의 부인과 아이들에게는 설날과 추석날 1년에 2번만 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서방님의 식구들은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제안이 당혹스러웠다.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았고 식구들도 잘 돌봐주겠다고 하니 그저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하였다. 어느덧 추석날이 다가왔다. 남자가 집에 좀 다녀오고 싶다고 했더니 여자는 흔쾌히 허락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네, 다녀오셔야지요.
가셔서 아이들도 보고 부인과 좋은 시간 보내다 오세요. 다만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시지는 말고 곧바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신신당부하는 말을 듣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았다. 과연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말짱하니 깨끗한 집이 되어 있었고 부인과 아이들은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으며 잘 지내고 있었다. 아이, 그 여자가 돈을 보내서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구나. 아, 참 다행이다.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니 마음이 놓였고 즐겁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식구들과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여자와 약속한 것이 생각났다. 남자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래도 이제 집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오래 머물지는 못해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그 후로도 남자는 산속 여자와 함께 살면서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날에 집에 다녀오면서 탈 없이 잘 살았다. 그러던 어느 해 섣달 금음날이 되어 남자가 집에 다녀오겠다고 나서는데 그날따라 여자가 갑자기 남자를 붙들었다. 서방님,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가시면 못 오십니다. 남자는 여자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1년에 2번씩은 다녀오기로 약속한 것이니 지켜달라고 하고는 길을 나섰다. 아내와 아이들과 짧은 재회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냇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남자를 불렀다. 돌아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였다. 아들아, 그 집에는 다시 가지 말아라. 돌아가면 너는 죽는다. 아니,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자는 오늘은 가지 말라고 여자가 붙잡았던 일도 생각나고 해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다. 지금 네가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지네다. 지네가 인간이 되려고 너에게 접근을 한 것이다. 그러니 굳이 다시 가겠다면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재를 모아 지네에게 뿌려라. 그리해야만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한 뒤 아버지는 사라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남자는 괴이하다고 생각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살짝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뒷문의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과연 커다랗고 벌건 지네가 드러누워 있었다. 아니, 이 무슨 이런 일이. 그러나 난 어차피 저 여자 손에 죽어도 원통하지 않다. 여태까지 나와 우리 식구들이 잘 살고 있는 게 다 저 여자 덕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여자가 어느새 사람 모습이 되어서는 이제 오시냐며
남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남자는 아랫목에 앉아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는데 여자는 윗목에서 남자를 바라보며 안절부절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남자는 담배를 한참 피우다가 담뱃재를 문 밖으로 탁 던져버렸다. 그랬더니 여자가 벼랑간 달려들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오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랬군요. 사실은 그건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구렁이랍니다. 예전에 잠시 저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지요. 내가 당신과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나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제게 담뱃재를 던지라고 시키지 않던가요? 남자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랬지요. 당신이 내게 담뱃재를 던졌으면 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지켜준 사실에 감동하여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당신이 나를 지켜준 덕에 나는 이제야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니 서방님도 염려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는 지네로 변했다. 그리고 연기를 피우며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다. 남자는 갑자기 피어난 연기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그동안 여자와 함께 살던 집은 사라지고 커다란 바위만 남아 있었다. 남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니 부인과 아이들은 여전히 좋은 집에서 변함없이 잘 살고 있었다. 끝까지 나와 우리 식구들을 위해 힘써 주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남자는 한순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자신을 살려주고 식구들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어준 여자가 한없이 고마웠다. 그 후로도 남자는 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고 식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한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신립장군과 처녀 귀신입니다. 임진왜란 때 뛰어난 장수였던 신립장군의 이야기로 선택에 대한 딜레마가 주제인데요. 과연 신립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만나볼게요. 권판서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다. 권판서는 첫째 딸의 배필을 찾던 중 한음을 보고는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얼른 사위로 맞아들였다. 이번엔 둘째 사위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섰다. 조정에 벼슬 하러 온 사람들을 모두 꼼꼼히 살펴보니 신립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빛이 나는 눈빛으로 나중에는 꼭 훌륭한 대장이 될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권판서는 실립을 둘째 사위로 맞아들였다. 실립이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다. 노루 한 마리를 쫓아서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아주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덧 날도 저물어 어딘지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어두워졌다. 당황한 실립이 두리번거리다 보니 저 건너편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저기에 사람 사는 집이 있는 모양이다. 낭패를 볼 뻔했는데 일단 저기라도 가보자. 실립은 반짝이는 불빛만 보고서 황급히 찾아가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웬 집인가 싶었지만 우선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이보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이보시오, 주인장. 실립이 사람을 찾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기척이 없었다. 또 대문 하나를 열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부르니 안채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나왔다. 뉘신지요? 여기는 나는 새도 잘 오지 못하는 깊은 산골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 노루 사냥을 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실립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붙였지만 여자의 반응은 싸늘했다. 손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에는 손님이 주무실 방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립은 다시 사정했다. 처마 밑이라도 산속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헛간이든 어디든 아무데나 좋으니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도록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자는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저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으신가요? 후회하다니요. 이 댁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실립이 자꾸 물으니 여자가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본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언제인가부터 세상에 난리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우리 가족은 난리를 피하려고 이 산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일하던 힘센 노비 하나가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비는 다른 노비들과도 싸워서 여러 노비가 집을 나가게 하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이 집안을 차지해 버렸답니다. 아이고, 저런 큰일이 있었군요. 여자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그 노비가 전부터 계속 제게 자기 부인이 되어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버지도 이 노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면 이 노비가 집으로 찾아올 것이고 저는 그 전에 자결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손님을 어떻게 집안에 들일 수 있겠습니까? 눈물 지으며 이야기하는 여자를 보고 실립은 대뜸 소리쳤다. 그런 사연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런 일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노비는 언제쯤 온답니까? 그 노비는 저 고개 너머에 자기 집을 따로 짓고 사는데 밤 깊은
자시경에 찾아옵니다. 실립은 알았다고 하고 여자에게는 벽장에 숨어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실립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방 안에 앉아 문틈으로 내다보며 노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여자가 말한 그 시간이 되니 덩치가 커다란 남자가 집 안에 들어오더니 여자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시켰다. 여자가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하자 노비는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부인이 되기로 마음 먹은 줄로 알고 술을 잔뜩 먹기 시작했다. 노비는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르자 여자에게 오늘 밤 신방을 차리자고 말하더니 여자의 저고리를 벗기려 덤벼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숨어있던 실립은 화살을 탁 쏘았다. 노비는 화살을 정통으로 맞아 그대로 꼬꾸라졌다. 다음 날 아침 실립이 그 집을 나서려는데 여자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 전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부리셔도 좋고 소실로 들이셔도 좋습니다. 제발 이 산속에 저 혼자 살게 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나 실립은 여자를 뿌리치며 말했다. 아니대요. 나는 결혼을 한 몸이요. 낯선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자가 몇 걸음 더 따라오며 눈물로 매달렸지만 실립은 그저 앞만 보고 자기 갈 길을 걸어갔다. 그러자 뒤에서 여자가 소리쳤다. 정 그렇게 가시려거든. 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집을 한번 돌아보고 가십시오. 실립은 여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말을 타고 계속 길을 갔다. 그러다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여자가 있던 집 쪽을 뒤돌아 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집은 이미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가 지붕 위에서 실립을 소리쳐 부르더니 나으리! 나으리!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었다. 실립은 그 장면을 보자 그만 아찔한 게 눈앞이 캄캄했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실립이 사냥에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뒤 권판서의 생일날이 되었다. 권판서의 생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장인의 집으로 들어섰더니 권판서가 실립의 낯빛을 보고 물었다. 자네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하군.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겠나? 실립은 며칠 전 사냥을 하러 갔다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권판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혀를 끌끌 찼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자네는 크게 될 인물은 못 되는군.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지. 여자를 그렇게 혼자 두고 여자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도 글쎄 그냥 왔단 말인가. 내가 참 사람을 잘못 보았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얼마 후 신립은 무과에 급제하여 장군이 되었다. 그런데 곧 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와 큰 난리가 났다. 신립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조령이라는 고개에 진을 쳤다. 조령은 워낙 험하고 높은 고개여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일본군이 오가는 모습의 정세도 파악하기 쉬웠고 단 100명만 지켜도 1000명의 군사를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립의 꿈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장군님, 이곳에서 퇴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을 등지고 진을 치셔야 합니다. 하도 선명하고 기이한 꿈이라 신립은 한참 생각했다. 그러고는 필시 귀신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배수진이라. 그렇지. 당금대에 진을 치면 우리 군대 뒤편으로는 물이 있어 더 나아갈 수가 없으니 죽을 힘을 다해 일본군과 싸운다면 잘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생각한 신립은 조령에서 내려와 당금대로 옮겨갔다. 그러나 당금대는 너른 평지여서 일본군의 눈에 잘 띄었고 뒤에 강이 있으니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립의 군대가 도망갈 길이 없었다. 신립의 군대는 몇백 명이었고 이들이 맞서 싸운 일본군은 몇천 명을 헤아렸다. 신립의 군대는 그곳에서 결국 크게 패하여 몰살당하였다. 신립은 그 일로 죄책감을 느껴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다. 충주에 가면 당금대라는 곳이 있지요. 신립은 실제로 임진왜란 때 싸웠던 장수이기도 하고요. 신립이 당금대에 진을 치는 바람에 일본군에게 몰살당한 일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조령에 그냥 있었으면 크게 이겼을 싸움인데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임진왜란에서도 크게 패한 싸움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다 보니 당시의 사람들은 귀신에 홀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런 이야기도 생겨난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죠. 무조건 사람을 살리고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전설에서는 신립이 역사적으로 이룬 업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나 자기 원칙만 내세우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함부로 외면하는 일은 정말 못난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시간들 되셨나요? 그럼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렌이었습니다.